파산, 물론 파산 절차 말고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그 다음에 국제도산 절차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걸 화학적으로 통합돼서 이렇게 절차가 구성된 게 아니고 각각 하나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또 속에서 제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못하고 지금 파산 절차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 신청되면 요건 등이 심사, 심리돼서 파산이 선고된다라는 거죠.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죠. 이 사람이 파산관제인이 이 절차를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하죠. 그럼 절차가 중요한 게 크게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이런 절차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파산 채권을 확정, 신고받아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죠. 이런 것을 파산관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재하는 거죠. 물론 법원이 배후에 있으면서. 회생 절차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이때는 용어를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라고 하죠.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파산도 파산 개시 결정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써요. 그래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여기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관리인이 마찬가지의 대칭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관리인이 선임되죠.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런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그런 자기 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받고 회생이 개시가 된 사람의 재산에 대한 파산관제인, 관리인, 이런 그것을 갖다가 관리할 사람으로 등장하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대로 자기 재산의 그 관리가 채무자가 그대로 가지게 돼요. 특이해요. 개인회생 절차는 그대로 자기 재산의 그런 관리처분권이 파산의 경우에 파산관제인 넘어간다. 이런 파산관제인급의 그런 존재가 없어요. 조사의원이라는 개념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법원에 이렇게 보조를 하는 인력으로서 뭔가 비슷하게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어떤 재산관계를 갖다가 조사하는 이런 의원은 있는데, 그것은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대로 채무자가 갖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통합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한데 모아가면서 설명을 하려면 또 다시 나뉘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파산 절차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내 그 책은 그때그때 요 비교하는 거를 잠깐 넣고, 그 다음에 옆번호를 달아가지고 뒤에 가서 보라고, 이런 식의 체제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아직은 이게 통합적으로 쓰기에는 서로 조금씩 또 막 어긋나니까 결국은 또 속에 들어가서 또 나눠서 설명할 바에야 아예 한 절차를 쭉 설명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도입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 파산재단의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지금 파산관제인에게 넘어가죠. 한편 채권자들은 파산이 됐으니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은 이제 채권을 신고하고 확정을 해서 인정받아야 되죠. 그럼 파산관제인이 한테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채권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도담에 이것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지금 채무자 자체는 파산관제인이 이제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 채권에 인정되느냐, 뭐 아니면 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또 다른 파산채권자들. 공평한 청산을 지금 목적으로 이 절차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채무자 내지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파산관제인이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는 이 채권이 맞는 건지를 따져봐야겠죠. 또 다른 채권자는 저거 가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채권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오케이 뭐 이런 것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대면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뒤에 가서 보면 파산채권의 신고 절차를 쭉 써놨는데, 어디서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전개되냐면 제9장 338면 옆번호 9-1 내지는 제9장 338면을 보면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큰 타이틀 보면 일단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스톱시켜버리죠. 파산 신청을 했을 때부터 스톱시키려면 보전 처분을 건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파산을 신청한 게 아니고 파산이 선고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그 채권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소송 같은 거 못 낸다라는 거예요. 파산이 되면 소송 같은 거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죠. 그래서 뭐 신고 절차 이런 거 쭉 했죠. 뭐 신고 쭉 해서 그 다음에 옆번호 9-10으로 가면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조사 절차가 있죠. 9-10으로 넘어가면 채권을 조사하죠. 또 채권 조사 기일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채권 조사에 만약 관여자를 본다면 9-14를 보면 법원의 지휘하에 9-옆번호 보면 14 보면 채무자, 파산관제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 등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옆번호 9-17로 가면 조사 기일에 파산관제인과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고한 표를 가지고 확정이 된 이것을 파산채권자 표라고 그래요. 파산채권자 표가 이의가 없으니까 거기 보면 460조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우리가 뭐 민사소송 할 때, 기타 법 등에 할 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럼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강제 집행에서 말한다면 확정 판결과 기판력, 집행력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죠. 다만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각조 20번 부분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지금 이 경우는 일반적인 확정이 아니고 채권을 파산 절차에서 확정하는 이런 경우를 349면 제일 위에 보면 파산식 확정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확정을 한다라는 파산식 확정.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의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완결이 되는데, 이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9-21로 넘어가 봐요. 9-21 역번호. 이의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확정을 해야겠죠. 원래 우리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판결 절차인데, 여기는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뭔가 확정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것은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채권 조사, 원래는 이 절차 속에서 확정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이라는 건 좀 무거운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지금 도산법 개정 시에 일단 소송식의 무거운 절차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9-24 역번호 보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송은 아니고 재판이긴 한데 결정의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 확정 재판의 종류 중에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을 해주는데, 결정이라는 것은 판결 절차와 비교해서 덜 무거운 거죠. 판결 절차는 정식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변론을 열어서. 근데 결정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약간 덜 무거운 절차로 한번 승부를 보고, 그것을 승복 못하면 이의소송으로 해서 9-25로 가게 되어 있어요. 9-25의 이의예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소송 절차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정 절차인 파산채권 확정 재판, 파산채권 확정 재판을 해서 그 정도에서 수긍하면 되는데, 못마땅하면 그 재판에 대해서 이의예소를 하는 거예요. 잘 봐, 구조에 원래 판결 절차는 뭐야? 원고 피고 만나서 신나게 싸우는 건데, 지금 이건 뭐야?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소. 보통 그런 소송 형태는 뭐에서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특허소송 같은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 이의 형태의 심결 등 취소에 대한 이의소송,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정소송도 일단 뭐예요? 행정청하고 원고가 국민 개인이 싸우는 것이긴 한데, 그 이전에 보면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 그러니까 틀이, 민사소송은 뭔가를 놓고 취소시키는 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건데, 지금 요 베이스는 뭔가 하나 놓고서 그 취소를 구하는 형태. 행정소송이나 특히 특허심결 취소소송이 특허심결이라는 준사법적으로 특허심판원이 법원이 아닌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다툼은 일단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가 빠꾸 맞았으면, 예를 들어 빠꾸 맞은 케이스라면 누가 억울하다고 하냐면 내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소송을 1심부터 가는 게 아니라 특허는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한번 다루어줘요. 그래서 특허심판원에서 자기 특허를 인정해주면 오히려 이제 반대측이 문제 삼겠지. 자기는 괜찮지. 근데 하여튼 특허심판원에서도 이거 특허가 될 수 없다라면 그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소송 형태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민사분쟁은 제로 베이스에서 싸우는 건데, 뭔가 지금 말하는 소송 형태는 뭔가 처분이랄까 심결이랄까, 지금 이 상황을 말한다면 법원에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당사자를 대등하게 싸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소송이었다면 그런 베이스로 싸워야 되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처음부터 무거운 절차로 가지 말고 일단 한번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을 내려줄 테니까 해봐라. 소송에서도 재산 분쟁에서도 어떤 게 그런 틀인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 있어요. 채권자가 일단 자기 채권을 주장해서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가타부타 내용을 변론을 열어서 다 듣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 틀 내에서 신청만 적시기면 오케이 하고 지급하라라고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측에서 2주 이내에 이 일을 한다. 요거는 이 일을 하는 류의 싸움으로 가는 건 아닌데 그 틀은 일단 이 일을 한다는 틀까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의가 나오면 이제 정식으로 소송이 펼쳐지죠. 그 경우는 정식으로. 조금은 이제 틀려지는 건데, 이 일을 한다는 대상을 놓고 싸우는 건 아니고 지급 명령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거인 건데, 그 전 단계 보면 그런 형태가 조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채권을 확정한다라는 어떤 권리관계 의무의 확정의 이틀에서 원래는 소송이었는데 심플하게 시켜서, 일단 소송보다는 심플하게 시켜서 채권조사 확정 결정으로 재판을 내려서 채권의 존부에서 내리는데 판결 절차는 아니고 신문이라는 그 7째 줄 보면 9-24의 5째 줄 보면 신문이잖아요. 변론이 아니잖아요. 변론을 열지 않고 9-24 보면 신문 한후 결정으로 그런 상태에서 2차전으로 이의에 이제 소송을 펼치려면 펼칠 수 있게 세팅을 시킨 거죠. 9-25의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런 절차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다시 와서 애초부터 파산이 선고되기까지는 움직임이 없었던 채권자는 자기 돈을 챙기려면 신고를 하고 확정 이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기까지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금 파산이 선고됐다까지 아무런 채권자이긴 한데 법적 절차를 안 밟았으면 지금 파산식의 자기 채권을 인정받아서 배당받기 위한 절차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계속 할 것은 어떤 경우냐면, 파산이 선고됐을 때 이미 소송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보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설명한 것은 자기가 법적인 의미에서 뭔가 액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돈 받을 자가 이 파산에 자기 채권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가는지의 개략적인 상황을 지금 본 거고,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미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와 연결되는 것은 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소송하다가 당사자의 한쪽이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단된다. 그 선고된 당사자한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그건 일반적인 중단 사유와는 다른 거죠. 사망과 같은 중단 사유는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238조의 중단의 예외인데, 지금 요 중단은 그 다음 조문인 민사소송법 239조 등에 의해서 소송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중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는데, 그 다음에 파산이 선고되면 이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는데, 실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분류를 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건데, 파산재단에 여기 속하는 재산이 있고, 이 파산재단에서 뭔가 자기 채권을 받아가려는 이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에요. 개념 잘 잡아주세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용어가 파산재단에 관한이란 말을 쓰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파산재단에
채무자에 관련된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니까 거기에 걸쳐있는 소송 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자가 이 파산재단으로부터 돈 달라고 하는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 다시 앞에서 가서 보면 그걸 한 게 어디에 있냐면 역번호 4-61이죠. 역번호 4-6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그 앞에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면 중단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고, 계속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사망을 갖고 중단 얘기를 하는데, 재산관계 분쟁에서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못지않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도 못지않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산법이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주로 사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망은 당사자가 실제하지 않고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없어지면서 중단시키는 거고, 파산관제인 파산이 선고됐을 때 중단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간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중단되는 상황이죠. 소송을 실제 수행할 그 자격의 이전 때문에 잠시 중단시키는 거죠. 이때는 소송대리인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다는 게 계속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고, 근데 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지금 어디로 연결돼요? 원래 소송하지 않았으면 좀 아까 말했던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하고 확정되는 그 절차하고 여기가 이제 겹치는 오버랩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일단 중단시키는데 오버랩돼요, 거기랑. 그럼 저번 때 또는 오늘 설명할 텐데, 중단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중단됐어요. 직접적으로 파산이 선고됐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받는 것은 모든 게 진행 절차가 스톱이 됐어요. 그럼 파산채권을 중단된 거는 일단 별도로 놔두고, 어떻게 해요? 별도로 놔두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산채권을 신고하면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하면 아까 말했듯이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이 중단된 거는 잠시 보류하고 신고했더니 오케이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중단된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됐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써놨냐면 4-64의 부분서 조사 확정 절차가 행하여지는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표의 기재는 밑에서 둘째 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고, 중단된 소송은 그 존재의 의의를 잃고 그 상태에서 종료되고, 수계의 문제, 이 중단됐던 소송의 수계의 문제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의가 나오면 이제 조사 확정, 아까 이의가 나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확정 재판을 신청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인정 못하겠으면 이의소송으로 가는 두 단계의 확정 절차가 있는데, 그 확정 절차가 과거에는 소송이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소송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조금 가볍게 채권 확정 결정을 하고 이의소송으로 2단계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절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반면 4-64의 오른쪽 반면 신고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진술돼서 확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서 이의가 나온 것처럼 가야 되는데, 이 중단된 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게 된다. 462조. 이용하게 된다. 그 채권조사 확정 절차 자체도 기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뭔가 이 권리를 확정하는
과거에는 소송이었긴 했고 지금은 2단계로 나뉘었지만 그런 거니까 이 채권을 확정받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파산이 선고돼서 중단시켜졌던 이 소송을 그걸로 변형해서 이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462조가 그런 말이에요. 변형해서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중단된 소송을 변형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수개를 해서 채권자 측이랑 반대 측의 이 소송 형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확정 절차로 바뀌어야 되니까, 소송은 아니고 재판 절차로 바뀌어야 되니까 변형해서 상대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수개한다고 하는데, 이 수개의 타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유권원 채권과 무권원 채권. 유권원, 무권원은 집행권원할 때 권원이 한번 타이틀이라는 권원 이런 게 나왔는데, 유권원은 뭐냐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아닌 단계도 좋은데 법원이 한번 판단해준 1심 판결 등이 있을 때, 종구 판결이 있다면 유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손들어준 게 있으면 권원이 있는 채권이에요. 무권원은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종구 판결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기준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고, 유권원, 무권원은 뭐다? 종구 판결이 한번 있었느냐. 그래서 항소됐어도 그거는 일단 법원이 한번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가 있어도 그건 유권원이에요. 권원이 있는 채권이고, 1심 판결조차도 없는 단계라면 아직 권원이 없는 거니까 무권원 채권이고, 이걸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해서 수개해야 되는 책임을 누구 쪽이 갖느냐예요. 일종의 소제기, 중단됐던 소송을 전제로 한 소송을 누가 제기하느냐, 소송을 먼저 적극적으로 내느냐는 거는, 무권원이면 아직 확정이, 그러니까 아직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채권자 측에서, 파산 채권자 측에서, 유권원이면 트집 잡는 측에서 적어도 종구 판결은 한번 있었고 채권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유권원이라면 트집 잡아서 이의한 측에서 수개해야 되는 적극적인 이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팅시켰는지 알겠죠? 어떻게 세팅시켰는지. 되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이제 지우고 다시 그것만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걸 순서대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도 있어요. 뒤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 아까 채권 신고 확정에 쭉 가서 보면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9-21의 마지막 352년에 막 순서도 그려놨어요. 내용에서 이렇게 순서로 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봐봐.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아무런 액션이 없었을 때는 신고, 조사, 확정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이면 중단되는 거지. 중단되지.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중단되고 신고를 하는 거지. 이 절차가 더, 파산이 선고되면 이 절차가 더 지금 본격적인 절차로서 이건 중단시키고 잊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케이 되면 채권자표에 기재되면서 끝나버리는 거고, 여기서 신고했는데 이의가 나오면 뭔가 조사 확정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사 확정 절차가 옛날에는 소송이었는데 지금은 이원적으로 재판을 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이의한 형태의 이원적인 체제를 가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NO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이 절차를 이원화되긴 했지만 이런 재판 절차를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 중단됐던 소송을 이용해서 하라라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X와 Y, 감 내지 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소송을 중단시킨 것을 이걸로 이용하려면 수개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수개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가 유권원, 무권원에 따라서 분류해 놓고 있는 거지. 유권원, 무권원. 그제? 그 다음에 그 지금 그림 내 책에 있는 것은 누가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일단 요까지만 이해하면 돼. 여기서는 여기까지. 요거까지 이해됐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되네. 그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좀 보자. 책을 보면 챕터 2에서는 저번 때 파산 신청으로부터 파산 선고로까지의 절차를 봤지. 이것은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나타나니까 나중에 고에 연결된 회생 절차를 보면 돼. 그 다음에 챕터 3은 파산 절차의 운영 주체, 파산 절차의 운영 주체인 거지.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운영 주체 및 기간 중에는 쭉 있는데 주의할 것은 파산 관제인이었지.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고 그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넘어간다, 이전된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그대로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갖는다. 요 파산 관제인과 회생 절차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그런 운영 주체 및 기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민법에서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 무효 주장의 제3자는 압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언뜻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채무자의 대신한 존재니까 제3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비판도 있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언뜻은 채무자와 어떤 거래한 사람의 당사자급으로 볼 수도 있잖아, 이 파산관제인이. 그런데 그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등의 선의의 제3자의 선의라는 것도 하나 중요하고 제3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파산관제인은 이때는 채무자 이꼴적인 존재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로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판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그렇게 봐. 근데 이제 학설로부터는 비판도 많아. 그래서 비판도 많아.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 판례 입장에서는 제3자로 보는 거지. 뭐 선의를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선의를 누구로 볼 것까지가 아마 민법서도 나올 거야. 아마 그 98면에 제3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하면서 99면에 보면 그런데 파산관제인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판례 내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 쓰더라도 나아가 선의 악의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파산관제인이 이 채무관계의 존재를 알았다. 선의에서 혹시 제3자라고 보더라도 선의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이 선의하기 이때 알았다, 여기서 선의하기는 알았다 몰랐다지 마치 뭐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개념하고 하면 딱 이해 안 되지만 알았다야 알았다. 파산관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기에서 오히려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 채권자 가운데, 왜냐하면 이 파산관제인은 채무자를 대신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파산관제인한테도 대신해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 우리 판례는 2006년 걸 하나 써놨네. 2006년 각조 40 한 번만.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채권자 전체의 공동, 압류채권자 비슷한 느낌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류서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선의 악의도 파산관제인 개인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 자체의 기준을 하지 않고 파산 채권자를 대신하는 의미에서의 선의 제3자로 보니까 선의도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 판례가 하나 있었죠. 요 선의 악의 이 판례까지도 민법서 배우니? 아니면 그냥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배우니? 선의 악의까지 배우지. 이거는 민법서도 아마 문제 될 거야. 그래서 파산 절차의 운영 주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요 채권자 집행 이전에 파산 관제인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들어가 보면 110면에 첫 번째 거에 파산이 선고됐으니까
채무자는 이제 법률행위를 펼칠 수가 없어. 혼자 직접. 누가 대신하는 존재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이니까 4-1 옆번호 110면 옆번호 4-1을 가서 보면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펼쳐봤자 안 돼. 무효야, 무효.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대항불능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채무자가 파산이 선고된 이상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넘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될 거야. 뭐 파산이 선고됐으니까 파산관제인이 등장하고 관리처분권이 이전되고. 그래서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펼치는 것은 대항불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옆번호 4-5에 보면 요거는 이해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펼치지 않고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때까지도 그럼 무효냐? 즉 채무자가 파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펼치면 이거 안 된다는데 이 파산자가 펼친 법률행위에 따른 어떤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파산이 선고되고 사망을 했어요. 파산이 선고되고 사망했으면 파산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떠니? 사망했으면 상속받잖아. 플러스 재산이 만약 있다면. 근데 지금 파산이라는 상태니까 이거 상속 넘겨가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런 생각 해본다면 법률행위는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사망이라는 사건이잖아. 그럼 사망에 따라서 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상속인에게 이전하잖아. 그런 부분까지도 막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지 파산 선고 받은 파산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펼친 건 아니거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재산의 흐름이 상속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역시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상속받았다고 파산관제인한테 이 재산 내 거다 이제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하나 보자. 파산 선고 후에 두 번째 줄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이게 원래 파산자인데 파산자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조문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파산자야 파산자. 말이 길어졌어. 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즉 법률의 규정이나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런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파산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야. 뭐 그 설명은 막 자세히 밑에 막 더 어려운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돼. 응?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역번호 4-11은 지금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 아까 소송 절차에서도 설명했듯이 파산 선고 전부터 소송이 진행된 경우랑 파산 채권자가 어떤 액션을 안 취했을 때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했는데 지금도 파산이 선고됐을 때는 이제 채무자, 파산 선고받은 채무자, 파산자가 법률행위 펼칠 수 없다라는 거 했는데 요번은 어떤 걸 하나 보려고 하냐면 뭔가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계약 같은 걸 체결하고 막 이행하는 와중에 있는데 파산이 딱 선고된 거야. 그 계약 당사 중에 하나. 그런 걸 설명하려는 거야 지금은. 응? 새로 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출발점은 됐는데 법률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 됐는데 지금은 생으로 한 건 아니고 뭔가 계약을 하다가 막 파산 딱 선고가 됐어. 여러분이 민법 보면 임대차 그런 거에 약간의 파산법 조문이 있어. 민법을 보다 보면. 혹시 민법 임대차에서 그 조문, 지금 민법 조문 한번 봐봐 있어. 법전 보면. 한번 읽어봐. 237조 임차인이 파산과 해지 통보이라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데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파산을 했네. 임대인은 집 빌려줬고 임차인이 파산했으면 뭐가 걱정되냐? 임대인은 월세 못 받을 거 뭐 이런 거 걱정되겠지. 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평온한 상태면 함부로 해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막 특별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법적인 관계가 파산법에서 파산이 되면 변형된다는 게 이런 거야. 민법에도 그런 조문들이 있어. 고용인가도 있고 있어. 몇 개 채권법에 가서. 그래서 각주 35 봐봐. 앞으로 입법적으로 민법 637조를 삭제하고 도산법 335 중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일본 파산법에서 어떻게 했다. 이 각주 35에 그런 거 있잖아. 응? 정리정돈 돼야 되는데 막 그래. 근데 하여튼 이런 실체법적인 계약이 더더욱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계약 중에도 대부분 계약이 그렇겠지만 쌍무계약 양쪽 다 막 의무를 해야 되는데 한쪽의 힘의 경제적인 힘이지만 무너진 거잖아. 파산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쌍무를 해야 되는데 파산이 되면 파산 반대측은 뭐냐? 자기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쌍무라는 게 그 대가고 동등한 걸 전제로 해서 형성됐다고 본다면 뭐니? 자기는 해줄 거는 다 해줘야 되고 받을 거는 쫄아들잖아. 그 파산에서의 상황 때문에. 그거 되게 불합리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거는 여기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법에서의 상황을 파산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이 민법 막 이런 걸 하니까 해주긴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절차법적인 거는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 말고 중단되는 게, 저번 때 하나 얘기했던 게 조문에 있는 게, 오히려 채권자 대의권이 아니라 조문은 일본처럼 대의권도 조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의권은 조문이 없어서 이걸 유추 적용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잘 봐봐. 원래 갑과 을이 병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의권도 그렇고 취소권도 그렇고 중간에 낀 병이 등장하잖아. 채권자 취소권은 병이 을하고 한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사회행위라고 해서 채권자 갑이 취소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갑과 을이 당사자인데 계속 문제되지만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단된다라고 하고 있지. 중단시키지. 왜? 채권자 취소 소송이 사회행위에 대한 어떤 채권자의 소송으로서 태클 거는 건데, 파산이 되면 원래 채권자 취소권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인권이라는 게 등장해서 파산 관제인이 부인을 시켜. 느낌 알겠지? 부인권, 부인시킨다. 그걸 부정한다는 의미의 부인. 채권자 취소권도 취소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잖아. 부인도 그 형태인데 요건 등이 좀 더 넓어. 이건 도산 상태니까 좀 더 넓게 회복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개별 채권자가 냈던 채권자 취소 소송을 중단시키고 파산 관제인이 뛰어들어. 누가 파산됐을 때, 요 병이 파산됐을 때,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를 대신하는 존재인 듯 하면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나타나준 존재잖아. 그러니까 지금 파산 채권자 개인이 애쓰고 있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이 채무자의 파산 관제인이 나와서 너만 이렇게 되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파산 채권자들도 문제니까 내가 나서서 정리정돈 해야겠다고 해서 파산 관제인 등장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중단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조문에 나오는 걸 봤지. 그래서 쭉 또 범위를 건너뛰어서 실체법적인 게 어떻게 변형되는 건 이제 건너뛰고, 옆번호 4-59에 가서 파산 선고 전부터의 소송 등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단, 그 다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된다. 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일단 있다 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소송이 민법 406조인데 마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406조야. 마침 406조에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중단된 소송을
파산 관제인이 취소 채권자를 수개해서 이제 부인 소송식으로 변형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이 있고, 4-66은 채권자 대의 소송은 일본법에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우리는 아직 놔두고 있는데,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봐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이 선고되면 그 중간에 채무자의 파산관제인이 대의소송을, 역시 대의소송도 책임재산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존이니까 마찬가지 틀을 가지고 처리하고, 주주대표소송도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손해를 끼친 이사 등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를 안 하니까 소송을 주주 등이 할 수 없이 뛰어들었는데, 마침 그 회사가 파산이 되면 결국 이 주주를 대신해서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중단시키고 파산관제인이 수개하는 형태로 이어받아서 이 소송에 임하게 된다는 게 같은 틀이다.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파산 채권에 관한 건 쭉 봤는데, 하나 남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 앞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4-63이야. 그러니까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속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보면 되지. 우리가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 설명했던 파산 채권으로서 소송이 있고, 요 재산에 대해서 요거는 채권자가 뺏어가려는 거고, 요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당사자 적격을 받는데, 어떤 소송이 있냐면 이쪽 뺏어가려는 것도 있지만 채권은 아니지만 어떤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우리가 환치권이라는 개념 하나 가르쳐줬지. 여기 지금 파산재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파산관제인한테 이거 원래 내 건데 나 찾아가야겠다고 했을 때 파산관제인이 거짓이 아니고 맞는 얘기라면 줘야겠지. 그 소유자 뭔가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해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파산재단에 지금 속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판에 어떤 재산을 주인이 찾아갈 수 있지. 그 주인이 소유권자 등이 찾아가는 그 권리를, 파산법의 권리를 그 실체법의 소유권자가 찾아가는 그것을,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을 환치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파산관제인이 선뜻 인정해주지 못하겠어. 좀 따져봐야겠어. 그리고 과연 네 건지 뭔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소유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은 못마땅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내 거야 하는 것을 인정받는 소송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야. 그런 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아까 요 경우는 채권, 파산채권자는 아니고 소유권자 같은 게 내 물건이야, 나 가져갈래 라는 게 순수히 오케이가 안 되니까 소송까지 하는데, 그게 환치권에 의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파산관제인한테 내야겠지. 채무자한테는 이제 당사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데, 이 경우는 이미 진행됐던 어떤 물건 반환 청구 소송 등이 파산이 선고되면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 수개한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파산 채권 확정 절차와 관계없는 거야. 이건. 그렇지? 파산 채권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이런 경우는 채권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이야기해서 파산재단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찾아가려는 소송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이 중단된 소송을 수개한다라는 설명으로만 끝나면 돼. 여기는. 되겠지? 되겠어? 중단되고,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중단시키고, 아까 그 마저 말을 할 걸 그랬다. 파산관제인이 수개한다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잖아. 총채권자를 위해서 파산관제인이 역할을 하는 거고 부인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채권자 한 명이 하던 소송의 취소 소송을 중단시키고 내가 나서겠다. 요 취지가 이해됐잖아. 이해됐는데 이게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특이한 상황이 나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논리는 똑같아. 이걸 채권자 취소 소송이
진행 도중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어, 채무자한테. 그럼 중단돼. 근데 수개를 누가 하느냐, 이 문제에서 잘 생각해봐. 여기에는 파산관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재산관리처분권을 그대로 채무자가 갖게 되니까 중단된다까지 됐고, 수개에서 등장할 사람이 누가 등장하니? 그렇게 되면 파산관제인이랄까 관리인에 해당하는 존재가 없어. 채무자가 그대로 재산의 관리권을 가져.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없어. 그럼 판례를 보면 누가 갖느냐면 채무자가 갖게 돼, 소송을. 원래 채무자가 벌려놓은 일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행이라고 취소시키는 소송이었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누가 주체가 되냐면, 나중에 요건 특이하니까 개인회생 절차 가서 보면 참 특이해. 역번호 13-39를 봐봐. 역번호 13-39. 민법의 채권자 취소 소송,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의 역시 마찬가지 406조 1항에 저번 좀 아까 설명한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 수기한다는 취지는 이해했어. 일단 이해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406조가 준용되면서 중단되는데 수개할 사람이 누군지가 파산관제인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여기에는. 그런데 판례는 하고서 32면에 보면 채무자가, 자기가 지금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당한 채무자가, 원래 채무자가 벌린 어떤 행위가 문제 있다고 사회행위라고 채권자가 냈는데 중단시키고 누가 그 소송을 이어받냐면 그 채권자를 대신해서, 원래는 파산관제인이 수기한다라는 틀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고 그대로 재산관리권을 채무자가 가지니까 판례가 채무자가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해.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 채무자 지가 벌린 거를 자기의 채권자가 이거 문제 있다고 취소하는 것에 중단됐던 것을 채무자가 이어받는다?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회생의원이라는 조금 파산관제인과 다른 그런 존재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회생의원이 누구냐면, 여기에 개인회생 절차의 회생의원은 앞에, 회생의원이 어디 한번 설명했을 텐데 539면 나오네. 바로 앞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10-35,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대로 자신의 재산 소득을 관리한 처분권을 가진다.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간다는 파산 절차랑 회생의원한테 넘어간다는, 아니 관리인한테 넘어간다는 회생 절차와 달리 여기는 그대로 관리 처분권을 가져.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회생의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뭔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회생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회생의원이라도 등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의 뭐 생각 등을 하게 된 거야. 각주 다시 32에 오면. 그래서 마저 보충 설명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예컨대 채권자 취소 소송이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됐을 때는 중단되고 수개되는 과정에서 수개를 누구로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가 수개한다고 할 수밖에 지금 현행법은 볼 수밖에 없었어. 왜? 관리처분권이 그대로 채무자한테 남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요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그런 정도의 상황이잖아. 근데 실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벌려가서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어떤 행위를 자기가 다시 당사자가 된다? 좀 이상하잖아. 어? 그런 면이 있어. 그렇게 되고,
이제 판례만 보도록 할게. 7면에 해당하는 판례 봐봐. 7면. 저번 때 거기 막 보다가 말았는데 7면. 올해 4월달 나온 판례인데 7면에 대법원 2018년 4월 24일 선고 2017-287587 판시 중에 첫 번째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아까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신고 들어가고 이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지. 그렇지? 그래서 그 요지 1번에 밑에 다시 내려와서 조금 긴 문장의 요지를 봐봐. 그래서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절차는 중단되고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채권 조사 절차에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한 내용대로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기존 중단됐던 소송은 아까 가서 본다면 중단됐던 소송은 어떻게 된다? 4-64에 가서 보면 나는 이 책 쓸 때까지의 나는 4-64의 마지막 줄 봐봐. 중단된 소송은 그 존재 의의를 잃고 그 상태에서 당연히 종료되고 수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까지 되고 당연히 종료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회생 절차에서의 마찬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번 때도 한번 봤는데 12-39의 464면에 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문장의 마지막 좀 봐봐봐. 회생 채권자표 등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중단됐던 소송은 소외 이익이 없어서 수계시킨 다음 각하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수계시킨 다음 각하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보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도중에 파산 내지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잖아. 회생 절차가 개시됐잖아.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이 소송은 중단되고 여기서 신고를 하고 이의에 따라서 뭐 어떻게 처리된다. 이제 계속 그 설명을 했잖아, 지금. 그런데 이의가 안 나오면 오케이가 되면 채권자표에 기재가 되면서 이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으로 요걸 갖고 이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니까 진행하다가 중단됐던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내가 지금 앞에 파산 절차에서는 수계 여지 없이 종료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회생 절차의 판사의 문장인데 수계 후 소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요 판례가 그 판사들의 영향 같아. 지금 요 판례 2008년도 판례가 이렇게 나와서 나도 바꿔야 돼 책을. 4-64에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종료되면 나는 어떤 처리를 구상을 했냐면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종료선언 이런 거로 했지. 그 부분 있었지 쟁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송 종료가 더 간단한 거 아니냐. 이미 중단됐던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 작업이 된 것을 갖고 나가면 되니까 요거는 중단되고 뭔가 마무리를 해주는데 지금 마무리 해주는 게 부적법 각하의 소외 이익이 없는 급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판례가 이런 표현이 잠깐 나와. 거기 봐봐. 4월 24일 판례에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이런 표현을 써. 부적법하게 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뭐야? 이의가 있다면 아까 신고 조사 확정의 확정 절차로 가야 되는데 이의가 있다면 채권 확정 소송으로 변경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채권 확정 절차로 변경해야 되고 지금은 채권 확정 소송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원화시켰다고 했지. 일단 확정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고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하는 2단계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하여튼 뭉뚱그려서 지금 채권 확정 절차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판례가 확정 소송으로 이제 변질된다. 이 표현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판결 요지의 긴 문장으로 된
문장 중에 하나 부적법 각하시킨다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부적법 각하시킨다는 요거는 회생 절차에서 그 판사들의 입장하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다시 가서 본다면 12-39에 보면 계속적인 민사소송은 소외 이익이 없어서, 소외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엔 또 수계를 한 번 한 다음에 수계 없이 부적법 각하한다는 것인지 뭔지 이 2018년 4월 달 판례는 그 말까지는 없지만 부적법 각하한다. 그 다음에 그 부적법 각하하는 게 뭐 깔려 있는 게 소외 이익이 없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2018년 4월 24일 판례는 부적법 각하시킨다 라는 표현은 나와. 하여튼 지금 각주호 12-39의 24에서는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나는 파산 절차에서 4-64에서는 내 생각은 처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종료를 선언으로서 그냥 마무리하지 부적법 각하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나 좀 하다가 일단은 종료하는 거로 난 써놨는데, 만약 지금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여기 학설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거나 내 입장을 판례에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만약 지금 일단 문장은 여기는 종료 선언을 난 염두에 두고 했어. 부적법 각하로 처리하는 걸 마무리하는다는 건 똑같지만 그 실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돼. 근데 나는 뭐 거기까지 지금 우리 큰 생각을 안 했는데, 판례는 지금 부적법 각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부적법 각하. 이해되겠지?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4-64의 153면의 제일 밑에 줄에 그 문제에서 이 판례를 쓰면서 부적법 각하의 방법 뭐 이런 거 하나 더 써놓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봐. 마무리되는 건 마무리되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시킬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의 문제야. 됐지? 그런 판례가 하나 있는데, 계속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판례를 볼 때, 두 번째,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파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래 파산 선고가 됐으면 중단되고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중단되고, 그 다음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실제 이제 파산 신고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제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작업 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상황이 마치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 그대로 진행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이 당연무효냐 부분서 95년도 민사소송법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경우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법하여서 상소 등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다 정도로 취급하고, 애초부터 사망한 경우를 놓치고서 그대로 판결이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사자명예소송서 배웠을 때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 애초부터 사망했는데 그대로 뭔가 때문에 만연히 소송이 진행돼서 판결까지 갔을 때 그 판결은 그러한 사자명예소송의 소송 도중에는 민사소송법적 얘기를 잠깐 한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거냐 당사자 변경을 할 거냐의 논란이 있고, 판례는 표시정정적으로 처리하는데 표시정정조차 없이 그대로 사자명예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은 어떻다라고 지금 저번 주에 배웠다는 거야. 1학년 민사소송 시간에. 사자명예 소송이 그대로 갔을 때 표시정정 이런 건 배웠지. 그런 얘기 했지. 거기서 그 얘기까지 아마 끌어서 했을 텐데, 그대로 가면 어떻다? 그 경우는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이다. 근데 소송 도중에 사망이 간과됐을 때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위법하다. 그럼 그 상황을 여기서 봐봐.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 가로 2번은 그 논리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에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마찬가지 논리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쭉 읽어봐. 마치 대리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대리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 무효는 아니고 확정됐으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95년도 사망의 경우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말 바꿔서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면 되지. 됐지? 그 다음에 가로 3번 설명 보면 선고 당시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 소송은 중단된다고 그랬지. 소송은 일단 중단시키고 파산 절차 속에서의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좀 아까 설명했듯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이제 수개를 해야 되는데, 집행권한이 있는 이 채권, 유권한 채권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일단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이의자가 주어가 돼서 파산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수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당연히 수개되는 건 아니고 이의에 따라서 갈리는데, 그러니까 소송 수개 신청 등을 가기 위해서는 이의를 살핀 다음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법리에 비춰볼 때 당연히 수개하는 게 아닌데, 이 채권이 아직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의에 따라서 수개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이 채권이 되지, 이의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 수개 신청을 미리 앞서서 할 수는 없고, 그 소송 수개 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너무 앞선 소송 수개 신청이 된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 여부가 이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게 유권원이냐 무권원에 따라서 누가 수개하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무대뽀로 수개 신청한 거는 부적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2017년 5월 30일 선고인데, 취소소송이, 그 다음 봐, 채권자 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1심에서가 아니라 항소심까지 왔네. 그러면 이때 파산관제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일단 중단되고, 관제인이 수개해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변형된다까지 설명은 됐지. 아까 채권자 취소 소송이 진행되다가 파산이 선고되면 갑이 을한테 병의 이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병에 대한 채권자 갑이 병의 이 법률행위를 취소소송을 내고 있는데, 취소소송을 냈는데 병이 급기야 파산까지 됐다라고 하면 결국 절차를 중단시키고, 이 채권자를 위해서 병이, 지금 채무자의 병이 지금 파산한 것에 대해서 병의 채권자 갑을 위해서 병의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이제 넘겨받아서 부인의 소송 형태로 변형되고, 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지. 근데 항소심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 문제된 것은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관할법원. 일단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는 이해됐지.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는. 봅시다. 채권자 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근데 취소소송이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후에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소송을 수개해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했다. 채권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부인의 소송으로 이제 소송법적인 형태로 바꿨어. 그래서 변경한 사안에서 파산 계속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로소 부인 소송이 등장했고, 항소심에서, 그런데 1심은 일반적인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이 진행됐겠지. 지금 파산이 등장한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등장한 거야. 파산이 선고된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인의 소송은 어디다 내야 되냐면 파산법원, 회생법원에 내야 되는데, 지금 회생법원 특히 또 생기기도 했고 회생법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1심의 일반 채권자 취소소송의 민사사건으로 냈던 항소심 법원과 부인 소송의 중점을 둔다면 항소심 단계이긴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게 회생법원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순수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형태의 관할을 유지할 건지, 부인 소송이 됐으니까 파산 회생 절차상의 관할법원으로 돼야 되는지가 문제됐는데, 보자. 파산 계속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의 관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전속 관할 의반 주장을 배척을 했어. 그대로 유지했어, 관할을. 그랬더니 요지는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 계속 법원,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개정된 법원. 지금으로 치면 회생법원이고 종전에는 파산 절차를 처리하는 법원, 회생법원 생기기 전에는 계속 파산 선고를 했던 그 법원, 파산을 맡았던 법원.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일반 소송으로서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의 어떤 관할 법원이었겠지. 그래서 이런 관할 규정의 문헌과 취지, 채권자 취소 소송과 부인 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 가능한 절차의 편의 등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 계속된 후에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이송 뭐 이런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래의 채권자 취소 소송의 관할에 항소심 이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계속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분석까지 본다면 각주 일은 이제 회생법원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고. 채권자 취소 소송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은 이제 파산관계인이 수기하고 부인의 소송으로 변형되는데 부인의 소에 있어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니까 이게 전속관할이니까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1심은 일반적인 사건의 채권자 취소 소송이었고 항소심까지 올라온 단계에서의 파산 선고니까 그럼 이게 전속관할로서 회생 파산 계속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안은. 근데 그냥 해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원래 전속관할이고 거기서 담당하기로 했으면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부인의 소송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채권자 취소 소송을 담당했던 1심 법원에 따른 항소심 법원이 일반 민사사건처럼의 항소심 법원이 해도 되고 이 파산을 선고한 파산 계속 법원이라든지 회생 법원 등이 이것을 처리할 것은 아니다라요. 근데 이런 게 항소심에 지금 돼서 그렇지 원래 부인 소송은 전속 파산 계속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의 문제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 판례 계속 나오잖아요. 판례가 나오는데 큰 흐름은 사자명의 소송하고 연관시켜서 나오는 법리가 있고 하니까 이해하고 채권자 취소 소송과 부인의 소송 이런 거 이해를 해보면 되고 그런데 하여튼 개인 회생 절차에서의 파산 관제인에 해당하는 또는 회생 절차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의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수기할 자가 뭐냐의 문제도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채무자가 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법리상 그렇게 취급한 판례가 나오는데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와 한편 중단됐던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즉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신고한 절차에서 확정이 돼서 이의가 안 나와서 확정됐으면 굳이 진행하던 파산 채권자의 소송은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중단시킬 거냐에 대해서 나는 소송 종료 선언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판례는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처리로 각하를 시키는 그 소송을 중단되던 소송을 각하시키는 이런 지금 법리를 본격적인 그게 쟁점은 안 됐지만 그 문맥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니까 그 책에 알아서 체킹을 해두고 하여튼 마무리되는 건 마무리되는 건데 그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판례는 그런 부적법 각하시키는 법리를 나타낸 판례가 하나 좀 아까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